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바이든 당선인이 거의 굳혀지는 분위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그 많은 정책 분야들 가운데서 이 바이든 당선인이 왜 파리 기후 변화 협약에 가장 먼저 가입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인지 이 부분일 텐데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준 논설위원과 자세한 이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미국 시장을 보면 위원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코로나19 백신 장세가 그대로 유지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증시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어제는 그 바이든, 그다음에 코로나 백신 관련된 화이자 문제, 오늘도 그 영향이 그대로 이렇게 받는 모습이다. 특별한 그 새로운 재료가 없이. 그래서 아까 서 팀장께서도 그 자세히 하고 어제 그 국내 증시에서도 또 미국 증시에서 나타났습니다는 코로나 수혜주와 그다음에 피해주 간의 주도 업종 교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코로나 피해주들이 주도 업종으로 상승 업종으로 가는 거고, 네. 그다음에 코로나의 수혜주와 관련된 업종들이 이렇게 뒷전으로 물러가는 이런 쪽의 장세 모습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나타났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그 증권가에서는 언택 관련주, 컨택 관련주를 이렇게 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다우존스도 오늘 항공주라든가 여행주라든가 크루즈라든가 그다음에 영화 관련된 컨텐츠 업종 이런 업종들이 상승 주세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오늘도 이제 상승 장 막판에 이렇게 또 주가가 이렇게 상승폭을 장 초반에 이렇게 반납하다가 물론 하락세에 돌아서지 않았습니다는 장 후반에 다시 200포인트 이상대로 이렇게 올라갔죠. 역시 가장 중요한 게 화이자에 대한 임상 실험 결과가 이렇게 더 좋으면 좋을수록 이렇게 그 컨택과 관련된 사람과 그다음에 자본과 상품의 이동이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세계 경기에 대한 회복 기대 이런 것이 경제 민감주에 해당되는 다우와 S&P 주식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반면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소위 그 주미라든가 아마존 같은 이런 소위 그 언택 관련된 주 수혜주가 되겠죠. 이런 거는 오늘 사실 다른 요인과 함께 주가를 끌어내렸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시간이 다 이렇게 못 돼서 자세하게 그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는 비비와 관련된 주 화이자의 그 백신 개발 문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임상 실험 결과가 좋고 그다음에 제2, 제3의 이렇게 화이자 문제도 나오는 것 같아요. 러시아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그런 측면에서 사실 그 요와 관련해서 바이오 종목 관련해서 좀 어제 우리 국내 증시와 관련해서 같이 한번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가 코로나 바이오와 바이든 바이오와 이렇게 새롭게 용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오는 아시겠습니다는 코로나와 관련된 진단 키트 문제, 네. 백신과 관련된 문제 이런 것이 코로나와 관련된 바이든 바이오 업종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바이오, 소위 비비 업종이라는 것은 어떤 업종이냐면 사실 바이든의 친환경적 요소와 관련된 이런 업종들이 바로 바이든 바이오다, 비비 바이오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ESG라고 하는데 이거 작가가 좀 임시적으로 고친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보면 NESG 해서 Natural의 N, 요게 이제 자막을 NES로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나라는 네이처가 들어가는 건가요? 우리나라는 ESG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는 NES로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NES로. 그래서 제가 자막에 그렇게 뽑아드렸는데요. 이렇게 해서 NESG 이렇게 해서 네. 사실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ESG로 좀 많이 알려져 있죠. 그렇죠. Environment, Social Value, Governance. 근데 미국은 가버먼스라는 지배 구조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는 ESG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는 미국은 지배 구조가 당연한 거다 하는 측면에서 NES로 표시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바이든 바이오. 그래서 Natural, 그 다음에 Environment, Social Value 전부 아마 그 바이든과 관련돼서 바이든의 상징적 가치와 관련돼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연과 친자연, 친환경, 친사회적 가치 그리고 여기에 가버먼스 관련된 이렇게 지배구조 분리는 미국 사회에서는 당연한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바이든 바이오 업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종들이 앞으로 이제 사업계에 바이든 집권 시절이라면 부각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보면 바이든이 선두격에 나서면 나설수록 한국의 관련된 바이오 업종들, 진단키트 문제라든가 또 백신과 관련된 업종들은 이렇게 타격을 받겠죠. 그렇죠. 화이자가 앞서갑니까? 네. 앞서가니까 뭐든지 이제 신약 개발이라는 것은 어제도 신약 개발과 관련돼 있는 제약과 관련된 저는 뭐 문의하기 때문에 시청자분을 위해서 보다 좀 이렇게 그 방송을 위해서 이 화이자의 임상 실험 결과가 90%가 뭘까 하는 측면을 좀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제약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선두에 대한 어떤 그 집중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화이자의 결과가 좋으면 좋을수록 나머지 코로나의 진단키트 문제 어떤 업종인지는 잘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사실 우리나라도 코로나와 관련된 그 백신 개발 업체들이 상당히 많죠. 네. 이런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그 뒷전에 물러가는 이런 업종을 보여서 바이든 업종도 코로나와 관련된 바이오 업종, 그 다음에 사실 바이든 바이오 업종 간에 교체되고, 그 다음에 같은 그 코로나 업종도 파이자 같은 선두에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에 그 뒤따라가지 못하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선두 효과 때문에 사실 그 경쟁 그 바이오 업종들이 이렇게 뒷전에 그 주가가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어제 오늘에 걸쳐서 한국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한 리스크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포스트 대선 위험이 부각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위원님? 이 대선과 관련돼서 바이든 당선자에 대한 슈거 하이 이펙트, 네. 역시 그 대통령으로서 바이든이 당선자가 처음이 됐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후광 효과라고 그러죠. 달콤한 그 설탕 효과가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면 현실적인 문제가 나타난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가장 현실적 문제는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선 결과 불복종 문제죠. 대선 결과 불복종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혀 양보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그 기간 동안에 여론조사 무시, 그 다음에 당일 투표에서 유리한 걸 가지고 개표 우편 투표 이렇게 되지 전에 사실 조기 당선 레드 밀라즈라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대선 결과 불복종 이런 문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지금 이렇게 대하는지는 잘 아실 겁니다. 조기 당선 문제는 이렇게 우편 투표 개표되면서 완전히 물 건너갔죠. 그리고 대선 결과 불복종 문제는 법원과 해당 법원이죠. 주지사의 그 반대로 인해서 법원은 기각 형태, 주지사는 반대. 그냥 개표 이렇게 트럼프가 중간에 방해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개표를 지속하라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물 건너갔죠. 그리고 포스트 대선 문제는 대선에 따라서 바이든의 윤곽이 잡힌 이후에 결국 상대방이 남북 전쟁 이후에 사실 관행대로 이렇게 인정하는 이런 패턴에 벗어난 리스크 되겠죠. 그래서 내년 1월 20일까지 남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현 대통령이거든요. 요 현 대통령의 통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의 입장을 정리한다. 두 가지 문제죠. 하나는 인수인계 문제를 이렇게 잘 되지 않을 때는 미국은 합중국입니다. 또 자국 내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범세계 문제를 갖고 있거든요. 인수인계가 안 되면 아무리 그 바이든 정부가 유능한 그 관료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사실 집권 초반에 굉장히 타격을 입거든요. 네. 더더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년 대통령 단임에도 사실 초반에는 정권 인수 기간에서 1년 동안 허송세월 가 마지막에는 5년 다듬해서 레임덕 현상 때문에 이렇게 가 실질적으로 보면 2년차, 3년차, 4년차 한 3년 정도뿐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대통령이 역할을 못한다. 이런 쪽에 나오고 있습니다는 미국은 4년 줌이었지만 4년 기간에 보면 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1년은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4년 정도 이렇게 되면 2, 3년 동안에 연임을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측면이든 대외적인 측면에서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데요. 사실 이게 성과가 나타나기 어렵다 본다면 결국 마지막 연도는 대선을 치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대통령 후보가 나타나면서 사실 그 바이든에 대한 어떤 이렇게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4년 후에 47대에 이렇게 대통령에 다시 나올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포스트 대선 문제가 내년 1월 20까지 남은 그 통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의 입장을 그 정리하는 이런 문제에서 지금 여러 가지 관련돼서 인생기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자기의 아주 충성심이 강한 사람들은 그대로 있고 네. 그다음에 그동안 이렇게 집행 과정에서 이렇게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입지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인수인계의 상당 부분의 비밀을 전해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 입장을 정리했던 이렇게 불화설이 있었던 사람들을 눈을 이렇게 경질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에스퍼 국방장관이죠. 이분들은 뭐 유명한 사람이죠. 네. 트럼프와 갈등, 그다음에 FBI, CIA 국장, 이 정보 관련된 문제죠. 국장을 경질하겠다 하는 문제. 그리고 코로나 문제와 관련해서 누누이 그 이렇게 반대 입장, 서로 갈등을 했던 앤서니 소장, 경우에 따라서는 페드의 그 파월 의장까지도 사실 이렇게 내년에 임기가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결국 경질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쪽의 시각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사실 미국의 그 정치적인 측면에도 이러한 그 포스트 대선에 따른 불확실한 문제가 나타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주가가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호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폭이 둔화되고 그러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의 상원의 다수당 차지하는 문제도 네. 아직까지 50%를 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실 내년 초에나 결정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 대선 문제가 이렇게 되면 여기에 따른 사실 위험이 증가되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나스닥이 이렇게 떨어지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증을 표했던 것이 왜 바이든이 그 많고 많은 정책 가운데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가입을 하겠다 선언한 부분. 왜 이런 선언을 가장 먼저 했을까요, 의원님? 가장 신점이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 대선이 이렇게 윤곽이 잡히자마자 네. 앞으로 75일 이내에 가장 먼저 약속했던 것이 미국의 많은 지금의 산적한 문제 중에서 기후환경 변화일까. 경우에 따라서는 기후환경 변화에 대해서 사실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많이 당하고 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대통령 당선자가 처음으로 얘기할 정도 이렇게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에서 굉장히 궁금한 점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이렇게 기후환경 변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기후와 관련된 사람들 이런 쪽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기후 변화 시대다. 네. 뭐 현실적으로 많이 이렇게 다들 아시는 문제죠. 그래서 지금은 그것이 홍수든 가뭄이든 그다음에 계절풍의 허리케인이든 사이클론이든 태풍이든 이런 것 관계없이 지금은 생태적으로 한 번 오면 대참사가 붙는다. 과거 다른 것은 이렇게 아무리 사전에 대응했다 하더라도 생태적인 측면에서는 대참사가 온다 하는 것이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올해 그 여러 가지 이렇게 장기간 장마라든가 태풍 피해에서 아마 나타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대부분 이와 관련된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지구에 어떻게 보면 생태계가 파괴한 문제에서 가장 주범이 역시 지구 온난화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면 10년마다 0.2도씩 올라간다. 섭씨요. 0.2도씩 올라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10년마다 0.2도는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것이 지금 문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뭐든지 생태계 파괴 관련된 사람들은 생태계가 한번 파괴하면 더 빨리 진행된다. 사람도 몸에서 어떤 암이라든가 뭔가에서 임계점이 지나면 더 빠른 속도로 간다 하는 이런 쪽과 똑같은 시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이렇게 지금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그 외교위원장이라든가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8년 동안 부통령으로 있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신념으로 윤리적 문제로 이렇게 취급해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다들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1990년대에 이 문제를 정리하겠다는 게 교토 의정서거든요. 네. 근데 교토 의정서가 2010년 전후에서 교토 의정이 마무리 되는 상태에서 차기적으로 보면 교토 의정서에 문제가 됐던 부분은 중국과 미국과의 갈등 문제 때문에 잘 정리가 되지 않았거든요. 미국은 앞서갔던 국가들을 대변하고 그다음에 중국은 후발로 이렇게 공업화되는 국가를 대변하다는 이런 과정에서 교토 의정서와 관련된 이런 중요한 사항들이 이게 결정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협의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 폴스 교토 의정서 이런 문제가
사실은 뉴라운드 문제, 환경과 그다음에 경쟁 정책과 기술과 노동과 관련된 이 문제와 겹쳐서 사실 이것이 중지가 된 상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위에 이렇게 그 지구가 상당 부분은 이렇게 환경 문제를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회원국들은 기후 환경과 변화 관련 모든 이것은 윤리적 문제로 이렇게 그 다뤄야 된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사실 강한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이런 문제가 겹치다 보니까 당선자가 가장 먼저 미국의 그 과제는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이것을 약속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쪽의 의견들이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방금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바이든 당선인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윤리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바이든 이렇게 당선자도 K자형 경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K자형 이렇게 모습에서 코로나 이후에 멀게 보면 금융위기 이후에서 보면 잘 되는 사람은 다 잘 됩니다. 지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그 바이든 당선자가 딱 들어오면서 중산층을 보호하겠다. 건전한 중산층을 보호하겠다. 이게 왜 그런 건 중산층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잘 되는 사람 K자의 위자 K자는 잘 되는 기업 그다음에 잘 되는 강대국 잘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그것이 세제라든가 아니면 법적으로 이렇게 사실 이렇게 규제가 된다 하더라도 뭐 있는 상태 다 세계적으로 훌륭한 일들 다 끌어가는 거죠. 다 끌어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위쪽의 문제는 위쪽 사람들 문제인데요. 근데 밑에 사람은 중산층이 무너지는 상태에서 지금은 더 어렵게 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절대 빈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회적 격리 현상을 볼 때 상대적 빈곤 문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멀게 보면 금융위기, 그다음에 각각 코로나19에 현실적으로 닥친 것과 마찬가지로 상대적 빈곤 문제에 의해서 세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아실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지구 환경 변화 관련된 기후 환경과 관련해서 취약한 계층들은 이 공업화에 나섰던 사람들도 아니거든요. 네. 자연 경관 속에 그냥 자연의 환경에서 이렇게 저도 산에 올라갈 때 이렇게 그렇습니다는 가장 좋은 모습이 걸치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속에 이렇게 살아가서 무슨 CO2 가스를 발생시키고 지구 환경 오염을 발생시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은 결국 지구에서 환경 오염을 노출시키지 않았는데 오히려 앞서갔던 사람, 그동안 식민지 시대에서 자연경관을 파괴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자연경관에 대해서 이렇게 공업화를 먼저 갔던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잘 살죠? 전부 잘 살지 않습니까? 잘 사는 국가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네들이 CO2 가스를 많이 발생시켰는데 사실 이 피해는 누가 피해를 받느냐? 있는 사람들은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청정기도 들어놓고 뭐 들어놓고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또 이렇게 상품들이 개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CO2 가스라든가 환경 오염 문제는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 가장 잘 사는 기업들이 가장 잘 사는 국가들이 이렇게 발생시켜 놓고 네. 가장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취약계층들이 전부 그것을 당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경쟁적인 문제, 무슨 효율성 문제, 이 문제 따질 것이냐, 이걸 따질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앞서가는 사람들이 이것을 지구 이렇게 윤리적 문제, 생존 문제를 해서 사실 취약계층들을 이렇게 보호해야 된다 하는 이런 것이 바이든이 갖고 있는 강한 신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 중산층이 보호해야 된다. 왜냐? 소득계층의 성장 사다리가 중간에 취약해 있으면 사실은 앞서가는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렇게 보존할 때는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부담이 된다. 그러면 경제에서 효율성이 제고되는데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네. 측면에서 사실 소득의 그 성장 사다리 보면 중산층을 보고시켜야 된다 하는 이런 쪽의 시각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각도로 이어지면 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지구 환경 오염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가장 이렇게 피해가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호주라든가 그다음에 캘리포니아는 대형 산불 문제 지금도 그렇죠. 지속되고 있죠. 네. 그다음에 동북아 문제에서는 태풍 피해, 장기간 장막 문제 이런 문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올해 키워드가 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문제도 지구 환경에서 나왔다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하지 않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과 같은 이런 문제가 지구 환경 문제가 아니냐. 올해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바이든이 종전에 갖고 있는 이러한 신념에다 올해 이렇게 당선에 이렇게 해는 맡고 있는 올해의 유난히도 지구 환경과 관련돼서 이런 문제가 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주는 태도에 있어 보면은 본인의 어떤 그 텍사스라든가 그다음에 석유라든가 본인들이 환경을 많이 발생시키는 이런 업종들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문제에서 방치하다 보니까 사실 그 미 국민들 사이에 이런 문제가 부각돼서 바이든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지각도 나오거든요. 그런 책임성을 바적하고 미 국민의 그런 그 바람을 반영해서 아마 기후환경 변화 관련해서 가입하겠다 하는 이런 것을 모든 정책가들 중에서 처음으로 밝힌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경우 각국과 기업에도 비상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들이 우세한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그 한국경제신문에서 내년도에 삼성, 현대, 이렇게 SK 같은 이런 데 키워드가 세 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세 개로 제시되는데요. 하나는 바이든, 두 번째는 환경, 내지는 경우에 따라서는 바이오, 그 다음에 환율 이런 게 경영 키워드다. 네. 그리고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코로나에 의해서 경영 환경이 땅이 굳어진 상태가 아니다. 그래서 과거 것처럼 계획을 짤 필요는 없다. audacious pivoting 해서 그때마다 피보팅, 중심축을 이동하면 된다 하는 이런 쪽의 내용이 일면 톱으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한 바이든, 그다음에 친환경, 친바이오, 그다음에 이렇게 환율 문제 이런 문제는 역시 사실 너무 색채가 다른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넘어오는 이런 상태에서 나온 용어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우리 삼성이라든가 그다음에 현대라든가 SK 같은 우리나라에서 내년도에 키워드로 등장하는 것은 권력이 많이 재편되죠. 미국도 권력이 재편됐습니다는 일본도 권력이 재편됐죠. 아베에서 스가 정부로. 그렇죠.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도 마크롱의 입지가 많이 둔화되고 그다음에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4연임 했으니까 더 이상 하지 못하고 네. 그리고 보리스 존슨도 지금 상태에선 사실 브렉시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입지가 좀 안 좋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중남미의 중심 국가라는 보르소나로 브라질 대통령이라든가 네. 이런 사람들의 운명이 전부 이렇게 풍전등화하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사실 권력 교체기에 나올 수 있는 새로운 용어들과 관련돼서 아마 국내 기업들이 그런 쪽으로 이렇게 내년도에 경영의 키워드를 잡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땅이 무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때마다 환경에 대해서 audacious pivoting을 하려면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그 키워드 중심의 시나리오 경영이 이렇게 맞을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바이든 시대가 들어오면 성장 정책에서는 그린 성장 벌써 이제 나오죠. 그린 그로스에서 그린 그로스가 아니라 그린 그로스 네. 그린 성장뿐만 아니라 그린 글로벌 스탠드에 맞추는 과제 이런 것이 키워드로 등장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린 성장과 그린 글로벌 스탠드는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뭐 단적으로 바이오 업종의 바이든과 바이오 업종과 만장을 해서 NES 즉 Natural 그다음에 Environment, Social Value 같은 NES 같은 바이오 업종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구조에선 에너지 청정형으로 산업 구조를 이렇게 생산 구조를 바뀌는 문제가 아마 기업의 입장에서는 가장 당면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모든 제품에 있어서는 사실 CO2 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돼 있죠. 기업에 있어서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가 바이든 정부가 부통령 시절에 그 화두가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때 정책을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번 그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윤리적 문제로 인해서 사실 그 그린 성장과 그다음에 그린 글로벌 스탠다드를 이렇게 강조할 때 그때 다른 국가들도 사실 이러한 그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아주 특별한 정책이 있었습니다. 어제 일자리와 관련해서 미국의 일자리 창출 정책, 그다음에 일본이 제조업 다시 보자, 그리고 중국은 일자리 마그네틱 버리시 이런 쪽에 이제 이렇게 일자리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그린 성장과 관련해서 오바마 정부 시절은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아폴로 프로젝트가 출연했습니다. 네. 아폴로 프로젝트는 이렇게 윤리적 문제를 생각해서 그린 성장 관련해서 가장 주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비비 업종 같아서 단순히 바이오 업종이 아니고요. 코로나 관련된 바이오 업종은 뒤쪽으로 가는 거고 바이든 시대에 떠오를 수 있는 바이오 업종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이 아폴로 프로젝트와 관련된 이 문제를 재추진하지 않겠느냐. 지금 다시 수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폴로 프로젝트 같은 이런 주요 골격 내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됐고요. 미국에서 아폴로 프로젝트와 관련된 친환경, 친자연 같은 정책이 추진하다 보니까 일본도 뉴 21 플랜이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눈에 익은 용어들 겁니다. 그리고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도 뉴딜 성장이란 현 문재인 정부에서 뉴딜 정책이라고 있었습니다는 과거에 이명박 정부에서 뉴딜 성장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 입장에서도 뉴딜과 그린과 포함해서 그린 뉴딜 정책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미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아주 재추진을 하다가 트럼프 정부 들어오면서부터 이게 뭐냐 뒷전에 물러가는 상황. 왜냐 트럼프 정부가 세계경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자 1차 에너지를 중시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린 성장과 관련된 부분은 뒷전으로 물러가는 거죠. 근데 이제 바이든 들어오면서 이런 성장들이 다시 한번 복원되겠다 해서 미국의 아폴로 프로젝트, 일본의 뉴 21 플랜,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이걸 그린 원래는 이제 그린 성장인데요. 네. 이걸 그린 뉴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는 그런 쪽으로 복원된다. 이것이 하나의 큰 틀로 형성되다 보니까 삼성과 SK라든가 현대가 내년도의 키워드를 바이든, 그다음에 환경, 그리고 바이든 시대에서는 달러 가치가 약세되다 보니까 환율 이런 문제가 키워드로 등장하는 것도 우리 기업들이 사실 우리 정부와 관계없이 세계적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그 추세에 맞춰서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 바이든이 약속한 심파리 협상은 폴스 교토 의정서의 주요 내용으로 볼 거는데 역시 네. 이 문제에서는 교토 의정서와 마찬가지로 지구 환경 변화의 가장 큰 문제가 CO2. 물론 이제 CO2 관련해서 뭐 일산화질소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있습니다는 이런 화석연료 규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화석연료 발생시키는 것이 원유라든가 이런 측면이죠. 그래서 석탄이라든가 이런 쪽이 전부 화석연료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냐 결국 친환경 쪽으로 가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교토 의정서 관련해서 우리가 보면 CO2를 규제한다 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자원을 많이 갖고 있는 국가는 반발하는 거죠. 어디에? 미국에 반발하는 거죠. 미국에 CO2 가스를 규제하니까. 그게 오바마 정부 시절의 미중 간 마찰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부통령 시절에 CO2 가스를 발생시키는 주범인데요. 주범을 규제하자 하니까 자원의 보유국들이 반발했던 거죠. 그 틈을 타서 자 중국이 막대한 위험박을 포용해서 사실은 자원의 보유국들, 아프리카 국가들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 아시아 국가들의 이렇게 그 자금을 보서 결과적으로 보면 1970년대 이렇게 종소기론이 나올 만큼 미국의 제국주의의 중남미 국가들이 반박해서 결과적으로 본 중남미 핑크타이드, 좌파 정부가 이렇게 태어났던 분결이 있었던 가장 근본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미중 간 마찰에서는 오바마 정부 시절에 CO2 가스를 하니까 자원 보유국이 반발, 그다음에 그 틈을 팔아서 이렇게 중국이 사실상 트럼프 정부 때 첨단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 관계없이 그때 이미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빚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결국은 앞으로 그 신파리 협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CO2 문제가 어떻게 귀착하느냐 문제인데요. 뭐 아시겠습니다는 미국은 현 시점에서 전부 첨단 기술 쪽으로 가니까 CO2 가스를 덜 발생하는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 지금 입장에서 보면 중국과 같은 이런 CO2 가스를 발생시키는 이 국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규제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이라든가 후발 선진국 입장에서는 야, CO2 가스를 먼저 발생시킨 국가가 어디냐?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이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 그게 CO2 가스는 사실상 누적적 개념이거든요. 발생시키면 지구에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후발의 중국이라든가 이런 국가들 입장에서 보면 야, CO2 가스 누가 발생시켰는데? 불만이 있을 수밖에 불만이 없죠. 있을 수밖에 없죠. 결과적으로 보면 이 문제 관련해서 그래서 사실 그 트럼프 정부와 다른 각도의 미중 간 마찰이 이렇게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 것도 바로 그런 맥락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교토 의정서라든가
앞으로 신파리 협상 같은 폴스 교통 정세의 상당 부분 이 문제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미중 간 경제 패권 문제에서 트럼프 정부 때 다뤘던 교역 장벽 문제라든가 지적재산권 문제라든가 결과 첨단 기술 문제는 공생적으로 된다 하더라도 미중 간 마찰 이 문제는 사실 마찰이 굉장히 심화될 것이다.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통상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미중 간 마찰이 굉장히 강화될 것이다. 그다음에 이렇게 공생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중국 입장에서 좋다. 경제 분야는 그렇다. 물론 이제 이 문제를 이렇게 경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는 사실은 이렇게 자연 환경과 관련돼서는 먼저 발생한 미국, 그다음에 나중 앞서 중국 간에 갈등이 심화되는 상태에서 이 문제는 양보가 없으면 의외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도 심해질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바이든 시대에는 기존의 에너지원이었던 화석 연료보다도 새로운 에너지원이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는데 정확히 어떤 에너지원입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제 이 바이든 시대가 들어오면 신재생 에너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풍력 조력 이런 문제. 근데 시청으로는 풍력 조력 가지고 지금의 에너지원을 다 충당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거는 뭐 지금의 그 원유라든가 무연탄에 의해서 세계 에너지를 대변하는 이런 쪽을 이렇게 풍력과 조력을 얼마큼 교체하겠습니까? 이렇게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원유라든가 무연탄에 의해서 이렇게 그 CO2 가스를 발생시키는 에너지원을 충분히 교체시킬 수 있는 대체 에너지가 등장이 되거든요. 그런 것이 청정 에너지원으로서 지구 환경 보호화 이런 측면에서 바이오매스 같은 이런 쪽을 바이든 시절에 강조했던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매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장단점을 말씀했으니까 네. 그게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때도 사실상 이해를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 경관에다가 하면 여름철에는 시원하고 겨울철 따뜻합니다. 이게 자연 경관에서 나오는 에너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광합성을 이용해서 자 우리가 광합성을 위해서 식물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축적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발전적 측면에서 공업용 발전으로 전환시키는 기술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게 자원에 대해서 특징적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걸 제가 농촌 출신이다 보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보면 이렇게 농촌에 이렇게 보면 풀을 빕니다. 과거에는 이제 풀을 벼서 퇴비를 만듭니다. 퇴비를 만들면 거기에 따라서 퇴비가 썩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많이 양출하거든요. 그거를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양해를 구하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이야 그런 시대면 그때는 그때가 이제 퇴비가 썩을 때 딱 해서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된 종이로 비슷한 이렇게 파이프, 철로 된 파이프도 비쌌거든요. 네. 종이 된 파이프를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이렇게 불을 붙이면 굉장히 화력이 좋습니다. 화력이 좋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바이오매스와 관련된 친환경 보유하면서 에너지원이다. 그러면 얼마큼이냐? 이게 지금의 바이오매스를 잘 활용할 땐 지금은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농산물 같은 분야입니다. 예. 그다음에 일부 해양식물과 관련된 농에서 지금 바이오매스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 개발된 기술이 개발해서 이것을 여러 가지 에너지원으로 교체시키면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환경 보호를 이렇게 갖고 있는 바이오매스는 지금의 전체 사용하는 물량의 8배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기존에 CO2 가스를 발생시키는 이온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그래서 풍력과 조력으로 이렇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청정의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상황도 짚어봐야 할 텐데요. 지금이라도 한국도 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짧게 네. 말할게요. 기후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전반적인 인식이 좀 부족한 겁니다. 네. 우리도 이제 CO2 가스를 많이 발생시키는 후발 이렇게 공업 국가 이렇게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세계적 교토 의정서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주류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식이 부족한 문제. 그리고 앞으로 바이오매스 이런 문제는 우리가 부존자원을 많이 이렇게 산면이 해수면이고 그다음에 우리 국토 면적의 70% 이상을 사실 그 산림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여기 세계 산림보고서에서 발표하는 걸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아까 이제 표가 좀 잠시 보이겠습니다는 우리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5억 7천만 톤이라서. 네. 그래서 우리는 바이든 정부 시절에 사실 친미국 쪽으로 경제 문제에선 친미국 쪽으로 해서 이런 문제에 선두격에 나가는 바이든 정부가 협력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바이오매스와 관련된 청정의 에너지 국가 벌써부터 선제적으로
선제적 이것이 협력 관계를 하지 않느냐. 그래서 항상 뭐냐 현 정부 들어와서 남북 관계 생각해서 중국의 친구 중국적인 이런 과정에서 친안 경중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경제와 안보는 같이 가는데 네. 그는 우리 편의적으로 친안 경중 이런 얘기가 우리 편의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앞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다 보니까 우리는 뭐냐 우리 국민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사실상 이러한 그 문제에서는 역시 바이든 정부와 지금 상태에서 상당히 선제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잘 맺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개인적 생각입니다. 네, 오늘은 바이든 시대의 기후변화 정책과 관련한 자세한 이슈들 짚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